자, 다음에 딥러닝을 살펴봅시다. 딥러닝이 뭐냐? 딥러닝도요. 이해는 이거 사용되는 건 주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용이 되는데 우리 리그레션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리그레션에다 적용해 놓고 보자고요. 자, 뭐 제로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로 보면요. 이렇게 하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합시다. GLM에서 어떻게 해요? 평균 뮤는 관찰값의 평균. 근데 뮤를 바로 GLM에서 설명하지 않고 링크 펑션이라는 걸로 보통은 로짓 펑션을 링크 펑션을 줘서 그걸 리니어 프레딕터로 구성하죠. 이게 GLM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 G의 행렬 이 말을요. GLM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쓴 이야기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관측치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꺽쇠는요. 함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로짓 펑션의 역함수인 로지스틱 함수의 역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말하자면 로지스틱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입실론은 뭡니까? 이게 평균만 설명해서 그렇지 관측치를 해서 날려버렸잖아요. 랜덤 페나미나를 익스펙테이션을 붙여서 랜덤 페나미나로서의 성질을 죽여서 민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관측치 중심으로 나타내려면 랜덤 페나미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랜덤 페나미나가 있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교수님 왜 플러스 기호를 안 쓰고 또 이상한 동그라미 플러스를 썼어요? 자, 이게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요. 평균과 노이즈가 덧셈, 정규분포의 특성 때문에 시그널 뮤와 노이즈가 덧셈의 기호로 표시가 되지만 정규분포가 그러니까 영역을 벗어나면 덧셈의 기호가 안으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랜덤 페노미나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O 플러스를 쓴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 O 플러스의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요. 많은 것을 통합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봅시다.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세토사 대표적인 게 아이리스 데이터. 세토사 버티컬라 버지니까 3개의 변수. Y값이 3개예요. 또는 그룹수를 하나를 빼기로 한다면 2개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멀티베리에이드 리그레이션인데 Y 변수가 2개인 멀티베리에이드 리그레이션이에요. 이때 뭐냐? 이게 소프트에 해당되는 게 소프트맥스 펑션과 랜덤 페노미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때는요. X가 설명 변수고 A가 회귀 개수에 해당하는 거죠. 회귀 개수인데 매트릭스 형태예요. 왜?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이니까 회귀 개수가 한 줄의 벡터가 아니고 행렬로 나타나야 되죠. 회귀 분수, 회귀 식이 여러 개가 되니까. 그게 바로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죠. 이때는 소프트맥스 펑션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딥 뉴럴넷은 뭐냐? 딥 뉴럴넷은 이거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거. 그럼 딥 뉴럴넷은 뭐냐?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여기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꼬여져 있네.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안에 여러 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곱하고 회귀개수 이거 다 회귀 분석에 해당되는 회귀 개수 앞에서는 회귀 분석이 베타라고 썼던 걸 매트릭스 형태로 A, B, C라고 쓴 거예요. 개수 행렬을 곱하고 들어간 거 개수 행렬을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고 개수 행렬을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된 것이 딥 뉴럴넷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표현은요 내가 다른 데서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만든 표현이에요. 하지만 뭐가 있냐 딥 뉴럴넷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다루기가 좋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여기 보면 딥 뉴럴넷 표현하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항상 그림으로 그려야만 딥 뉴럴넷이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구조를 표현하니까. 자, 여기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의 차이를 이렇게 여기서 좀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론 이게 전형적인 회귀 분석에서의 표현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법은
굉장히 미스리딩이에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통계학자들은 모든 벡터가 있으면 벡터는 열벡터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n개의 값이 있는데 n개의 값, i번째 값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베타는 똑같이 베타 쓰는데 x가 있는데 이걸 xi 트랜스포스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 xi 트랜스포스, 행렬 x의 i번째 로의 행이에요. i번째 행이면 x라고만 i라고만 딱 쓰지 왜 트랜스포스를 붙였어요? 아, 이게 벡터잖아요. 근데 벡터를 이렇게 쓰면 통계학자들이 기본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벡터는 행벡터, 열벡터다. 그러니까 열벡터인데 그럼 이것도 열벡터인데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x가 행벡터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트랜스포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매우 나쁜 표현법이에요. 왜냐면요. 왜 나쁘냐. 이거 보세요. 이런 식이동이 뭐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트랜스포스가 앞으로 갔다 뒤로 이거요. 매우 헷갈려. 이건 나쁜 표현법이에요. 정말로.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되냐? 통계학자들이 모든 벡터를 세로로 늘어쓴다는 이야기는 왜 생겼겠어요? 엑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한 줄에다 노트에다 쓸 때 아래로 세로로 아래 쓴 게 명백하게 잘 보이잖아요. Y1, Y2.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런 점은 이해가 됐는데 너무 확대해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건 실수니까 벡터가 아니니까요. 내적을 하면. 그럼 이건 이것과 똑같죠. 자, 이런 컨셉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요. 우리가 아까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 키만 보는 게 아니고 지능지수까지 같이 보기로 하자. 지능지수가 별로 안 좋은 얘기인가요? 키 말고 뭐예요? 시력? 뭐 어쨌든 너무 심각하게 이점표를 생각하지 말고 얘를 생각하지 말고 키와 지능이란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리그레이션을 하자. 라고 할 때는요. 이건 뭐예요? 멀티베리 리그레이션 할 때는 y를 아래로 늘었어요. 그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뭐라고 써요? 이걸 b라는 행렬로 바꿔버리죠 말이에요. 그럼 b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한 줄 하면 회귀 개수 행벡터죠. 행벡터. 그런데 이게 아래로 내려서 y가 멀티베리 리그레이션이면 y 지능지수 밑에 키값 밑에 지능지수를 놓기로 해요. 그럼 이게 회귀개수가 두 줄로 나니까 뭐가 돼야 돼요? 회귀개수 행렬이 되죠. b 이런 행렬.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또는 베타에다가 이 표현법보다 이 표현법이 훨씬 좋은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팩트 아날리시스를 공부하면 요인 분석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을 바로 써요. 이렇게 써요. 요인 분석을 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요인 분석은 뭐예요? 관측된 변수가 있어요. 관측된 변수. 회귀 분석, 이게 회귀 분석이면 요인 분석은 이렇게 써요. x는 LF 플러스 입실론 i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건 관측되고 회귀 분석이 이것이 yi가 관측이 되고 xi도 관측이 된 거죠. 요인 분석에 보면 이것도 관측이 되는데 x를 만들어내는 이 f가 관측이 안 된 경우죠. 이게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 이게 요인 분석이에요. 다별량 분야로 가는 다별량 문제가 되죠. 요인 분석은 다별량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현법을 쓰면요.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과 요인 분석이 통합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이 돼요. 다만 관측 변수 x를 회귀 분석은 관측 변수 x가 알려져 있는 것이고 요인 분석은 관측 변수 설명 변수 f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다라는 비교가 가능해지죠. 노테이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노테이션을 적은 거예요. 내가 여기 B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 보면요. 보통 인덱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쓰려면 인덱스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내가 인덱스는 드랍 시켰어요. 빼버린 거예요. 이게 회귀 분석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GLM 컨셉으로 가져오면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과 O 플러스 기호를 쓰면 GLM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 GLM은 이런 기호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게
멀티베리트 로지스틱 GLM이죠. 멀티베리트 GLM식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내가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 꺽쇠가루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썼어요. 이 노테이션도 다른 데 없고 나만 쓰는 거예요. 나만 쓰는 건데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죠. 잘 알려진 구체적인 액티베이션, 일반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꺽쇠가루를 쓰고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소프트맥스 펑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스타를 붙이고요. 시그모이드라고 쓸 때는 점을 찍어요. 또는 그냥 대부분 시그모이드는 많이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기호를 안 붙이고 쓰기도 하고요. 탄젠트 H는 내가 두 가지 형태로 표현했어요. 강의 노트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든가 여기 뾰족 가로를 쓰든가. 그리고 많이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가 렐로 액티베이션이죠. 이거. 힌치 로스에 해당되는 렐로 액티베이션은 내가 플러스 기호를 써서 붙였어요. 수식으로는 이거죠. 다른 노트상 분들은 이건 쓰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나만 쓰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다른 분들도 따라서 하게 되길 기대해요. 내가 사실은. 자, 다음 분포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잘 알죠? 여러분들. 이때 쓰는 게 뭐예요? 소프트맥스 펑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딥뉴럴넷을 다시 봅시다. 딥뉴럴넷을 다시 보면요. 노테이션을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딥뉴럴넷의 수식으로 표현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수식은 두 단계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건 뭐예요? 아까 봤죠?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리그레이션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러면 다만 여기서 뭐가 됐어요? H가 어떻게 됐어요? X로부터 인풋 변수 X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고 다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웨이팅 매트릭스 B를 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가 여러 층의 레이어가 쌓인다는 뜻이죠. 뭐냐? 인풋 변수를 가지고 피처 H라는 피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처를 만들어내는 것도 동일하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앤드 액티베이션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준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앤드 액티베이션. 그런데 인풋 변수를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액티베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액티베이션이라는 건 네스트시듯이 중첩시키는 거죠.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준 게 딥뉴럴넷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뭘 알아내냐? A를 알아낼 뿐만 아니라 A를 유니크하게 특정한 게 아니라 그 좋은 A를 찾아주는 거예요. 좋은 A 중에 여러 개 중 하나.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그 방법으로 적절한 함수 H를 찾는 거죠. 여러분, 멀티플 리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돼요? 변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공해야 되죠. 설명 변수로. 그 가공하는 단계까지를 한꺼번에 인코퍼레이팅 시킨 거예요. 통합시킨 거예요. 이게 딥뉴럴넷의 장점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처 프로세싱과 에스티메이트, 리그레이션 모델 자체를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묶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 핵심은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 피처 프로세싱.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자, 이거 보면 여기서 이건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풋 변수를 이와 같은 형태로 피처 프로세싱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됐냐, 딥뉴럴넷이. 그 의미를 찾으려면 이것의 의미를, 이 함수의 의미를 새겨봐야 돼요. 이 함수, 얼른 보면요. 얼른 봐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고 봐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빼봐요. 그럼 어떤 변수 X에다가 행렬 C를 곱하고 행렬 B를 곱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행렬을 계속 곱하는 건 행렬 한 번 곱한 것과 같죠. 행렬의 곱은 행렬이니까.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끼워 넣은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중간에 끼워 넣지 않았다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끼워 놓는 데서 뭐 핵심적 아이디어. 딥뉴럴넷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중간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액티베이션을 끼워 넣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럼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살펴볼 수 있죠. 딥뉴럴넷에서의 피처 프로세싱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앤드 액티베이션이죠. 그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와 액티베이션의 의미를 따로 분리해서 봅시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어디에 나와요?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를 설명할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의미를 살펴보면 뭐예요? 행렬의 곱이란 벡터에다 행렬을 곱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스페이스에서 행렬을 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건 특정한 각도로 보면 그 스페이스를 잘 변형한 특정한 각도에서 보면요. 단지 벡터에다 상수를 곱해준 것과 같은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젝션도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때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0 또는 1이 되는 거죠. 람다가, 아이젠밸류가. 다시 말해서 각을 잘 돌려보면 쉽게 해석이 된다. 우리 그거 이용한 소프트웨어가 있죠. G곱이라는 소프트웨어 보면 어떻게 돼요? 다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각을 잘 이렇게 보면 이거 LDA, 그 LDA가 그거고 그걸 그래픽하게 구현한 게 G곱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각을 잘 돌려보면 탁 해석이 적절한 각으로 보면 해석이 잘 되는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LDA잖아요. 잘 각을 틀어보는 거. 그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 다음은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의미를 줄까? 자, 우리가 시그모이드,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하게 시그모이드를 갖다 쓰면 변수 값이 0과 1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값이 0과 1 사이로, 0과 1 사이로 줄어들어요. 0과 4분의 1 사이로 줄어들죠. 일종의 스탠다다이즈를 하는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범위 안에는 스탠다다이즈를 하는 역할도 있고 각 영역의 범위를 확 늘리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값에 균등한 점들 포인트를 뒀는데 시그모이드를 붙이면 가운데 부분이 확 늘어나죠. 그럼 뭐예요? 가해 부분의 차이는 시그모이드를 취하면요. 가해 부분의 차이는 미세한 것으로 무시가 되고 가운데 부분의 차이는 확 커진다는 이야기죠. 뭐예요? 하나의 필터를 끼우는 거예요. 이게 필터예요, 필터. 값들의 보고 싶은 영역, 차이 나는 영역을 확 키워서 그 부분만을 강조하게 하는 필터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각 축별로 작용하는 색상 필터를 여러 개 겹쳐놓고 안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X의 이미지의 각도를 잘 조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B와 C는요. 각 레벨별로 이미지의 각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색상 필터를 끼워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필터를 끼워 넣는다. 결국 이 H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그림과 같아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꽃이 이렇게, 이 꽃은 이렇게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꽃이에요. 그런데 벌과 나비의 눈으로 꽃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필터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꿀이 필요한 벌과 나비는 꽃을 볼 때 꿀이 있는 색상의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진화되어 있어요. 특화되어 있어요. 적화되어 있는 필터를 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딥뉴럴넷은 뭐냐? 이 필터를 적응시켜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딥뉴럴넷에서도 필터가 어댑티브한 필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각 조절만 어댑티브하게 하죠. 필터는 미리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된 필터를 가지고 사람들 대충 감각이 있어서 잘 좋은 필터를 찾아서 적당히 끼워 넣는 거죠. 자, 이게 딥뉴럴넷이에요. 그럼 딥뉴럴넷 이그젬플 많이 쓰는 게 뭐죠? CNN, 이미지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CNN을 하고 시퀀셜 데이터 할 때는 RNN을 써요. 내가 그 이그젬플 뒤에 붙여놨는데 지금 그 강의 진행 속도로 봐서 아마 오늘 자료는 있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다 못하고 오늘 남아있는 것 자료 중에서 쭉 볼까요? 2개. 임베딩. 3가지 주제가 조금 더 남아있어요. 지금 이야기해야 될 주제 중으로 남아있는 게 CNN이나 RNN 외에도요. 몇 가지 주제가 남아있는데 CNN이나 RNN 이그젬플들은요. 머신러닝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요.
그렇죠? 엠니스 데이터를 가지고 CNN 했을 때 결과가 어떻고 RNN을 여러 가지 결과를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자료에도 오늘 이 만들어낸 파워포인트 자료 뒤에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설명을 자주 하지 않는 오늘 오토인커더 하고요. 겐 그리고 인베딩 테크닉 세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좀 시간을 초과하긴 했는데요.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